네, 앞서서 우리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모집단 리스크를 추정하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홀드아웃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홀드아웃이라는 방법을 가장 처음에 살펴보겠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LOO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 있는데 사실 컨셉은 똑같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만드냐에 따라 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홀드아웃 데이터 만드는 방법인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이 방법은 데이터셋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두 분류로 나누고요. 이 트레이닝 셋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겠고, 이 방법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리스크를 계산을 하는데, 리스크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앞서서 봤었던 그 로스, 정교화를 포함한 로스를 계산해서 평균을 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D는 트레이닝 셋이 되겠죠. 이때 D는 트레이닝 셋이 되고요. 일반적인 전체 데이터셋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나눈 트레이닝 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이 세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세타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서 우리가 걔를 그 트레이닝 셋 내에서의 예측한 세타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수식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서 우리가 그 해당 트레이닝 셋에서 예측한 세타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측한 세타를 이용을 해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세타를 예측을 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해서 리스크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수식을 보면 이제 안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바로 첫 번째 거는 이제 세타이고 두 번째 거는 데이터셋인데, 근데 우리가 세타를 예측한 세타로 둔다. 즉 우리가 D를 트레이닝 셋으로 예측을 하고 걔를 이제 세타를 예측을 해서 이제 우리가 걔를 모델로 삼을 때 그때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넣어서 리스크 수식에 넣어서 전체적인 그 밸리데이션 셋의 리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밸리데이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모델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수식적인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검증 리스크,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대로 이 RCV를 할 때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리스크를 찾는 그 행위를 해야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람다라는 수치가 여러 개 있을 때 뭐가 가장 좋은지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R 람다 밸리데이션, 얘가 작은 람다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가 뭐 0.1 있을 수 있고 람다가 1.0 있을 수 있고요. 람다가 뭐 10.0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람다 후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과정을 모든 람다에 대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람다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 람다가 이제 0.1일 때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일 때에 대한 밸리데이션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람다가 10.0일 때에 대한 밸리데이션 리스크, 이렇게 밸리데이션 리스크를 여러 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밸리데이션 리스크를 가진 람다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알그민 람다 리스크 람다 밸리데이션 셋을 우리가 통해서 뭘 결정을 하냐면은 람다의 햇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 리스크 경험적 리스크가 가장 최소화되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경험적 리스크가 가장 최소화되는 람다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드아웃이 아니라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홀드아웃의 방법은 약간 단점이 크게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밸리데이션 셋에 굉장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 때 운 나쁘게 혹은 운 좋게 뭐 좋은 데이터, 나쁜 데이터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밸리데이션 셋에 따라서 선택되는 람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런 홀드아웃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전체 트레이닝 셋 데이터를 단순하게 이제 홀드아웃에서는 두 분류로 나눠서 하나를 트레이닝 셋, 하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K개의 집합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총 K개의 집합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균등하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K-1개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로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뒤쪽에 이제 그림을 보자면은 얘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 되는 거고요. 밸리데이션 셋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트레이닝 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얘로 밸리데이션을 해서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걸 뭐 리스크 1번, 어떤 특정 람다에 대한 리스크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K가 5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5개로 나눠지게 되겠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하고 나머지 하얀색을 트레이닝으로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정 람다에 대한 리스크 2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비슷하게 이제 특정 람다에 대한 리스크 5번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같은 람다에 대해서 다 5개로 평균을 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i가 1부터 5일 때까지 리스크 람다 i 얘를 이제 5분의 1을 해서 우리가 특정 람다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은 나머지 이제 람다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은 앞에서 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정 람다에 대해서 즉 K-폴드로 얻은 얘가 이제 하나가 계산이 된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많은 람다에 대해서 뭐 람다가 1일 때나 0.1일 때나 10일 때나 뭐 100일 때나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 1.0일 때에 대한 이 값이 나오겠고요. 람다 뭐 0.1일 때에 대한 값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모든 람다에 대해서 다 K-폴드를 계산을 한 이후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장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람다를 선택을 하는 식으로 람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 K개로 데이터셋을 전체로 다 나누고 그 다음에 K-1개로 트레이닝 시키고 그 해당 번째의 집합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을 모든 폴드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K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줘서 이제 특정 람다에 대해서 하나의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은 리스크를 바탕으로 람다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가 뭐 0.1일 때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 하나가 나오고 1.0일 때에 대해서 리스크 하나가 나오고 10.0일 때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람다에 대해서 각각의 리스크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작아지는 람다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1일 때 람다가 0.1일 때 리스크가 뭐 10이다 그리고 1.0일 때 리스크가 5다 그리고 10.0일 때 리스크가 3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람다를 이제 10.0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해당 예측된 람다로 다시 세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를 찾은 이후에는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해당 모델 세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이런 그림으로 요약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다르게 이 Statistical Learning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적 학습 이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이런 통계적 학습 이론은 주요 목표가 이제 모집단 리스크에 대한 분석적 근사나 경계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이 이제 실제 세계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예측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계산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겠죠.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한다. 그리고 람다의 후보가 뭐 10개쯤 있다. 그리고 K가 10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총 100번 해야 되죠. 우리가 해당 람다에 대해서 모두 다 K-폴드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리스크 계산을 100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계산을 100번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모델 학습도 100번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같이 뭐 모델 학습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그런 복잡한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00번 모델 학습을 해서 100번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은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럴 때에는 활용하기 약간 어렵다. 특히 K-폴드는 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ST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 경계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델은 이제 경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낮은 모집단 리스크를 가질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팸 메일 필터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STL을 통해서 이 모델은 뭐 95%의 확률로 실제 이메일의 90% 이상을 정확하게 분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라고 부르고요. PAC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만든 요리 레시피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100% 완벽한 레시피는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반화 오차의 경계에 대해서 실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설 공간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모델의 수가 유한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가능한 모델의 수를 우리가 집합 H의 디멘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집합 H에 있는 원소의 개수, 즉 이제 집합 H의 카이디널리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이제 아래와 같은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 분포 P 스타라는 게 있을 때 이 데이터 분포 P 스타에서 추출한 n개의 샘플이 있을 때 그 샘플 n에 대해서 우리가 이진 분류기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의 일반 오차가 최악의 경우 엡실론보다 클 확률은 아래와 같이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한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이 각 항목의 수식의 각 항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RHD는 얘는 경험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정답을 맞췄을 때 0을 출력을 하고요. 정답을 틀렸을 때 1을 출력하는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평균을 낸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낸 값이죠. 걔가 바로 이제 RHD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뭐 0에서 1 사이의 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H라는 것은 모집단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할지가 되겠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집단 리스크에서 이 경험적 리스크를 뺀 값, 즉 정규화 오차, 일반화 오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델이 일반화를 잘했는지 그 오차를 나타내고, 걔가 이제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가설적 공간에 대해서 이 일반화 오차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는 그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상한값이 되겠죠. 모든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일반화 오차가 가능한 상한값, 걔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왼쪽의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른쪽 항이 결국에는 그 가능한 가설 공간에 대해서 상한을 의미해 주는데요. 결국에 일반화 오차가 이 엡실론보다 클 확률은 이러한 상한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DIMH는 우리가 가설 공간의 크기다라고 앞서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대문자에는 샘플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결국에 모든 가설에 대해서 경험적 리스크랑 실제 리스크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을 나타냈는데, 걔가 DIMH, 즉 이제 가설 공간의 크기가 클수록 이 경계가 느슨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클수록 상한이 올라가니까요. 이 확률이 더 경계가 느슨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클수록 경계가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비율로 이 n이 클수록 경계가 좀 더 타이트해져 가지고 이 상한이 좀 더 내려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필터에서 단순하게 특정 단어의 개수를 센다라는 그런 간단한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광고라는 문구가 몇 번인지를 세는 그런 스팸 메일 필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이 DIMH가 굉장히 낮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이제 LLM 같은 굉장히 큰 뭐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이 있을 것인데, 걔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DIMH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가 더 복잡하니까요. 같은 수의 이메일로 학습을 했을 때 이 n이 고정되어 있었을 때 과적합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이 더 올라가니까요. 이 상한이 더 올라가니까 우리가 실제 리스크가 엡실론보다 더 클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더 일반화를 못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딥러닝 모델 같은 걸 학습시킬 때에는 이 그 샘플의 개수, 학습되는 샘플의 개수를 입실론 개수만큼 증가를 시켜야 된다. 비율을 입실론 개수만큼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그렇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가볍게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회프딩 이니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프딩 이니퀄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은 베르누이 분포에서 추출된 이 각각의 샘플들이 있을 때 얘의 평균이 실제 세타, 베르누이 분포의 세타에 대해서 입실론보다 클 확률, 두 개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오른쪽과 같은 상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회프딩의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게 이제 증명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유니온 바운드라는 거를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유니온 바운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각각의 그 어떤 집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집합에 대한 확률에 대한 합이 맥시멈 값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합집합의 확률에 대한 합의 맥시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 게, 우리가 이 어떤 집합들 여러 개가 있을 때 집합들 여러 개가 서로소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에 대한 이제 합집합을 매기게 된 이후에 확률을 계산한 것이랑, 그리고 원래 있던 각각의 집합들의 확률을 매긴 것이랑 걔를 합한 것이랑 이제 같게 되겠죠. 근데 서로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이제 합집합이랑 이제 각각의 집합에 대한 확률의 합이랑 계산했을 때 각각의 집합에 대한 확률의 합을 계산하는 게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소일 때는 이 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서로소가 아닐 때는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해서 결국 모든 집합은 서로소이거나 이제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립되는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프딩의 이니퀄리티랑 유니온 바운드랑 엮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가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P, 맥스, H, 이 H가 이제 가설 공간이 되겠죠. 이제 가설 공간에 대한 H, 얘가 이제 리스크 H 빼기 R, H, D, 얘가 이제 입실론보다 엡실론보다 클 확률, 얘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유니온 바운드를 내부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니온 바운드를 내부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P 합집합 H,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 RHT는 얘가 이제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니온 바운드를 적용을 해서 다시 써보면은 얘는 이제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냐면은 유니온 바운드를 적용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쓰기 전에 이제 시그마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먼저 써서 모든 h에 대해서 합을 낸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p rh 마이너스 r h, t, 얘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제 유니온 바운드를 적용한 것이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제 맥스 값에 대한 정의를 적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때 이
햅딩의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각각이 얘의 상한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합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우고 다시 써보면은 그래서 얘가 이제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냐면은 합집합 시그마 h 2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 엡실론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얘 이제 확률의 각각이 얘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모든 h에 대해서 합을 낸 게 모든 h에 대해서 합을 낸 얘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각각 모든 시그마에 대한 합을 우리가 디멘션 h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뭐랑 같냐면은 디멘션 h 걔에다가 2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n 엡실론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앞에 봤었던 얘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었던 이 바운딩 에러,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이제 증명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복잡한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은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개수는 익스포넨셜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을 똑같은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랑 모델의 복잡도 사이에 이렇게 익스포넨셜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엡실론 값, 엡실론 값은 결과적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의미할 것인데요. 모델의 정확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의 이 복잡도랑은 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이 모델의 디멘션, 즉 파라미터의 개수, 모델의 파라미터의 개수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에러에 대한 과적합, 아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과적합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델들은 결과적으로 모델의 학습의 파라미터를 증가시킬수록 과적합이 될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일반화 오차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또한 데이터의 개수가 감소할수록 트레이닝 에러가 그 일반화 에러가 더 익스포넨셜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델의 컴플렉시티랑 데이터셋 사이즈는 그 익스포넨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이 선형적으로 커졌을 때 필요한 데이터셋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는 익스포넨셜적으로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